안녕하세요. 강완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육과정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참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선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보육과정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보육과정의 특성 및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은 이 보육과정 교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 중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보육 과정이 뭐냐? 이 보육 과정의 개념 정리, 물론 학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육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어떻게 양육하며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이냐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육과정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사실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과정의 특성과 원리,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 특성과 원리,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맞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성과 원리,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 과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에서부터 취약 전까지 영유아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결손 영유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넓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육과정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출생부터 우리 취약 전까지 영유아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결손 아동, 이 정말 영유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넓고 특성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성, 거기에 맞는 원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성을 보면은, 이 발달의 특성을 보면 이 급격한 사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영유아 시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듣는 중에는 젊은 층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 자녀를 이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유아 시기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이 어릴 적에 영유아 경험이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심리학의 대부를 쓰는 프로이드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1세부터 5세 경험한 것이 이것이 사실 일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유아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달의 특성상 이 급격한 이때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유아 요 시기에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행동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 사회성, 이 모든 것이 사실 발생이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교육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적 특성으로 보면은 흥미, 관심, 개인적 이런 것이 다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흥미가 다 다를 거예요. 뭐가 흥미가 있냐? 나는 여기에 대한 흥미가 있는데 너는 여기에 대한 흥미가 있구나.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 각자마다 개인마다 뭐가 달라요? 흥미가 다르죠. 어디 그것뿐만이니까 관심 분야도 다르죠.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의 사람마다 다 뭐요? 흥미가 다르고 사실 관심도 다르고 이렇게 보면은 이 관심과 흥미가 이 다양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저 아이는 노래를 흥미가 있구나. 아니면 저 아이는 보니까 그림 그리는 데 흥미가 있네. 아니면 저 아이는 책을 보는 흥미가 있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다 있구나.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것이 보면 흥미가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이것이 취미가 다르고 이게 뭐냐 잠재력도 다 달라요. 잠재성이 다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어요? 잠재력 다 있습니다. 이 잠재력이 다 있고 재능이 다 있잖아요. 이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이런 흥미와 이런 관심과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특성과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교수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 학생들을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그 아이의 어떤 그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본인은 잠재력이나 어떤 능력을 잘 몰랐는데 사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이런 흥미가 있고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시기에 그 어떤 경험을 나의 정말 흥미로운 것을 찾게 해주셨구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 내가 몰랐던 이런 재능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개발할 수 있구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의 어떤 특성, 개인의 특성 같은 것도 이것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보육 시간은 뭐냐? 어린이집은 주 6일 동안 평일에는 약 12시간, 토요일 주말에는 8시 이상으로 하는데 그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근로 시간은 고려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마다 사실 보면은 주 6일 동안 그리고 평일은 12시간 사실 하고 토요일 날은 8시 이상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조정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인적 발달을 위한 놀이와 학습, 보육 활동의 운영이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사람은 뭐예요? 인지적인 거. 인지는 뭡니까? 생각, 사고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서는 뭐냐? 감정. 사람도 정서 다 있잖아요. 이 희록, 애락을 느낄 수 있는 정서,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육체적, 신체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전인적 발달이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이 전인적 발달이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발달을 위한 놀이와 학습, 보육 활동의 운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이집에 가서 나는 어떤 교사를 만나고 어떤 어린이집에 갔느냐 이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하는데 요때 사실 보니까 먹는 간식 문제나 또 거기서 휴식하는 거 그리고 낮잠을 자고 개별 활동도 하고 집단 활동을 균형 있게 배치해 가지고 영유아 개별 요구나 행동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 가정에서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만약에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 이 안정을 찾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면 사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이거 사실 거기에 맞는 아이들의 특성과 적성에 맞게끔 거기에 한다면 참 좋은 거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아이는 먹는 간식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간식도 이렇게 거기에 특성에 맞게 적성에 맞게끔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또 간식도 그렇고 또 아이들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낮잠도 잠을 자게도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개별 활동 요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 개별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잠재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사실 노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관계하는 모습 보면은 이 아이의 특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특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개별 특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집단 활동 사실 보면은 이 아이들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아이들에게 집단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얘가 보이게 하는구나 적응을 잘하는구나 이 아이는 인간성이 발달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개인 활동과 우리가 집단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있게 배치하고 영유아 개별 요구나 행동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이 가정에서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은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의 영향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고 환경의 영향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정말 좋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갔더니 유치원에 갔더니 그래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렇구나.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인지해서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원리를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어떤 기간이든 사실 안정되게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요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보육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같은데 가면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 거기에는 뭐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신체적 기능이나 이 정신적 기능이 제한, 장애 유아와 뭐 다문화 아이들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사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고유성과 가정 배경 등을 고려해갖고 보육 현장에 적절한 보육 과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재밌구나, 흥미가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사실 자기 어떤 흥미나 또 어떤 이것이 관심이나 이것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의 프로그램이 이 다양성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 아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구나. 이 아이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또 거기에 맞는 이 적성에 맞는 그들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 이런 요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이
이 기능에 따라 그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배려해서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고유성과 가정 배경 이 고려해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적합한 보육 과정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사실 그 교육받을 때 이런 게 다양한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아마 다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과의 어린이집의 연계 강화로 인해서 개인 어떤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 관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효율적으로 정말 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나 습관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사실 보면 우리 아이의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이 개인의 특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정에서 몰랐던 것은 또 어린이집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뭐가 필요할까요?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과 그 어린이집의 연계 강화로 개인 어떤 아이 만약에 엄마가 찾아가서 아빠가 찾아가든지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어떤 그 개인의 특성과 성향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습관이 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그래서 교류해서 효과적 보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교사가 몰랐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찾아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알려주니까 이것이 정보 같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과 그리고 어린이집과의 연계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이 교류가 중요한 거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교사로서의 아이 어떤 정말 이런 특성, 성향, 습관 이거 잠재력 모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연계 강화로 인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긴밀한 뭐가 필요하냐?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연계로 영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양육의 혼란을 막을 수 있죠. 만약에 정보를 못 드렸으면 사실 어린이 교사로서 이 아이를 저 문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고 있다가 근데 어머니 그 아빠의 어떤 그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해 가죠. 저 아이가 가정에서 저런 성향이 있고 특성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성향이 있구나. 이거 이해하면은 아이들 사실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래서 사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양육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어린이집 보육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마다 그 보육의 특성이 있는데 현재 보육은 뭐냐? 이미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와 이 국가의 어떤 공동 책임으로 질 높은 보호와 교육 서비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 현재 보육은 뭐냐? 이미 개인적 책임을 넘어가지고 이제 사회와 국가적 공동 책임으로 이 질 높은 그리고 보호와 교육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의 이 보육 과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에서 부모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죠.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성장 양육 받아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이 사실 어린이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의 특성이 있는데 운영 주체에 따라서 유형이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운영 주체를 어디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아마 다 할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건 뭐냐? 국가와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 배치 기준은 뭐냐?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 그리고 한 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것이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어렵고 힘든 이런 아이들 만약에 정말 가정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저소득층 같은 요새 이런 것을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사실 보육 과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저소득층, 그리고 이 농어촌 지역, 그리고 취약던 지역과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이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운영 주체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법인체 차원에서 아니면 민간적 차원에서 하는 것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이 법인체, 사회복지 법인체나 아니면 법인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배치 기준은 뭐냐면 지역 보육 수요와 보육 시절의 어떤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나름대로 이 사회복지 단체나 아니면 우리가 법인 단체, 민간 단체 유형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주체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어떤 법인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여러분 보면은 지역 보육 시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역 보육의 시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건 뭐냐면 사업주가 이 사업장에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어린이집 말합니다. 이걸 말하면 사실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전통 확대 가족에서는 사실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핵가족화 돼가지고 이 부부 중심으로 아이 중심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요즘은 다 부부가 뭐예요? 직장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를 어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 필요하지만 이때 보니까 이때 이것을 사업주가 예서 만약에 그럼 우리 사업장에다가 이거 어린이집을 설치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회사에 나오시는 사람들 이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서 또 출근 때 같이 데려와서 퇴근할 때 같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보면은 직장 보육 시설이라 하는 건데 참 이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고. 그리고 협동 어린이집도 있어요. 협동 어린이집이 뭘까요? 이건 뭐냐? 협동 어린이집은 뭐냐? 보호자 또는 교육 직원 11인 이상 조합해갖고 결성해갖고 설치 운영하는 것도 말하는데 만약에 이 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보호자들이 모여서 아니면 교육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책임져 주십시오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사실 설치 운영하는 것 이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정 어린이집도 있어요. 이 가정 어린이집 이 개인이 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이 가정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 기준 뭐냐? 지역 보육 수요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을 감안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의 보육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운영 자체가 다 다르고 그래서 보면은 운영 자체가 국가에서
법인체에서 개인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영 시간에 따른 유형이 있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영유아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냐에 따라서 형태를 종일제 보육, 반일제 보육, 시간제 보육, 뭐 시간 연장적 보육, 방과후 교실, 뭐 24시간 보육, 유일제 보육, 뭐 계절 보육, 이게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시간별로 유형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종일제 보육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일제 보육.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보육 형태로 주로 뭐요?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7시 반이나 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종일제 보육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종일제 이 보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모가 사실 자녀를 이게 대상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종일제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7시 반부터 아침 7시부터 오후에 7시 반 12시간 보육 원칙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수가 있죠. 내가 비록 사실 아이를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이 기간에 맡기다 보니까 그래서 12시간을 맡기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도 있습니다. 이 시간제 보육은 뭐냐면 이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을 서비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 이용한 시간만큼 뭐냐? 보육료를 지급하는 이 보육 서비스인데 이 시간제 보육은 뭐냐면 아이를 내가 잘 여기서 데리고 있다가 양육하고 있다가 보육하고 있다가 갑자기 만약에 어디 갈 일이 생겼다. 어디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핑을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여가 선용이나 여러 가지 용모 보기 위해서 돕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대를 가고 만약에 어떻게 보니까는 그 기간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다. 이 아이를 좀 맡겨야 되겠다. 우리 아이 여기 맡길게요. 그래갖고 그 시간별로 시간 만약에 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뭐 4시간이든 이렇게 아이를 거기에 기간을 맡기는 거. 이것이 뭐냐?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유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보면 이것이 운영 자체도 다르고 시간적 이것도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적 이것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또 시간 연장제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연장제 교육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밤 늦게까지 영유아를 돌봐주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퇴근을 6시에 해야 되는데 회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는 6시에 못하고 뭐 7시 반에 한다? 뭐 야간 근무한다. 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 과정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심지어 밤늦게까지 영유아를 돌봐주는 과정을 이것이 이제 시간 연장제 교육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있고 내가 직장을 하는데 내가 사실 이 정식에 퇴근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사실 걱정되잖아요. 그럼 뭐냐? 그 어린이집에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연장제 교육 여기에 맞게 되겠구나. 그래서 연장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보육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직업의 특성상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잦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사실 야근하는데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가정 파기로 인해서 이혼을 했든지 뭐 사별하든지 별거 등으로 이 방치된 영유아를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방치된 영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을 놨는데 우리 아이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요 어린이집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깨져가지고 정말 이별, 사별, 별거 이런 것 등에서 이 방치된 그 영유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 왜 그때가 왜 중요하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최적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기회를 줘가지고 이 아이를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이들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받기 위해서. 보면 이 아이가 그 상담받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분석하고 쭉 해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가 사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갖고 아이들을 막 폭력을 해내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아니라 신체 폭력까지 막 해내는 거예요. 이 분노 장애와 이런 어떤 조절 장애가 안 되다,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보니까 제가 이제 원인 분석을 해줘요. 이 아이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영향을 사실 정말 힘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이들을 정말 이게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이것을 제공받아서 안정되게 균형 잡히게 전인적으로 잘하게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 교육, 뭐 다 했죠. 이 방과 후 교육도 사실 이 맞벌이 부부 자녀 등과 같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여기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약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가정이죠. 이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맞벌이 부부나 뭐 다양한 적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보육가정의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 동안도 제공해가지고 학습 지도하고 인성교육하고 특기 교육을 제공해서 이 아이들 하는 건데, 이 방과 후 교육은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사실 이 아이들을 그 중심이 돼갖고 해야지, 그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공휴일이나 아니면 방학 기간 동안 해가지고 학습 지도도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 나름대로 아이들 학습 지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인성교육 같은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인성교육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적 성장 과정 속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만약에 이에 와서 아픈 거 상처를 많이 겪었다? 그럼 인성교육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본인의 어떤 정말 그 삶에서 만약에 정말 정상적이고 인성이 좋다, 그러면 사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 같은 것이 안 됐다? 그럼 삶 자체가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지적인 것,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성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게 맞는 특기 교육도, 또 그에게 맞는 어떤 특기 교육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재능을 개발시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제 보육이 있습니다. 이 휴일제 보육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주일과
공휴일에 출근하는 부모를 위한 운영되는 보육 서비스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주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이때 출근하는 부모를 위해서 사실 아이들을 맡겨서 양육하는 보육기관, 이것이 사실 휴일제 보육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 대상에 따른 유형도 있어요. 이 보육의 대상에 따른 유형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이것은 뭐냐?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영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아 전담 어린이집. 이 영아는 보통 몇 살일까요? 사실 만 0세부터 3세까지를 영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살, 2살은 영아 사실 미만이고, 어떻게 보면 2살, 3살 이것을 시작하는데 3살 하여간 우리가 보면은 이 영아라는 것은 보면 만 0세부터 3세까지 미만의 영아 대상으로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사실 보니까 뭐 1살, 2살, 3살 이때 사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정말 어린이집에서 뭐요? 만약에 어린이집 아이가 1살 정도 됐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2살 됐으니까 요때 애들 필요할 게 뭐냐? 수육. 어떻게 수육하고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먹는 거, 수육시키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특히 어린이, 우리가 사실 영유아 요 시기에 이 영양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린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최고 급속하게 애들이 성장 발달하잖아요. 요때 사실 먹는 거, 영양성 있는 거 먹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도 잘 유지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기저귀 찾는 거 이런 것도 아이들 사실 기저귀 하는 거 이거 사실 이 보육교사가 하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했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취침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기본 설비를 갖춰가지고 아이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유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 대상 정말 만 0세부터 3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살부터 3살까지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아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보육이 뭐냐? 유아보육은 뭐냐? 만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형태입니다. 이 시기에 신체적 매우 왕성하죠. 활동적이고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 시기가 하는 거 참 중요한 시기예요. 3세부터 5세 요때는 사실 뭐냐? 이건 뭐냐면 신체적으로 매우 왕성하지 않아요. 3살부터 5살 이때는 막 정말 보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이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체 언어 그리고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이 전인적 발달을 돕는 역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요 기간에 경험시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때 경험 특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3세부터 5세 이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인지적 경험, 생각 경험, 기억적인 경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고력적 경험, 정서적인 우리의 감정의 경험, 행동의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학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때 정말 중요한 시기 때문에 언어, 인지, 사회성, 그 다음에 정서 발달, 이 전인적 발달이 돕는 거 중요해요. 사람은 전인적이어야 돼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 균형 잡힌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행동적인 거, 진짜 이거 사실 우리가 균형 잡혀서 성장한다.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는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정서가 망가졌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유형들을 많이 만나요. 이런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얘는 정말 인지 능력이 뛰어난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성이 너무 힘들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 균형이 안 잡혀 있잖아요. 이런 아이가 만약에
어디나 사회생활 한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인지기능이 뛰어난데 정서가 이렇게 또 정서가 뛰어나지만 또 인지기능의 사고가 또 무너졌다. 이것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신체적인 있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있죠.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장애와 종류, 이 정도에 따라서 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 12세까지 입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 장애 아동 여기 보면은 장애 아동 종류 및 정도가 다 달라요. 만약에 이 장애도 사실 우리가 보면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도가 차이가 다 있죠. 여기에 따라서 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전문적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 언어 치료사는 이거 참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이 장애 아동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뭐요? 사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치료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전문적 거기에 따른 전문적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나 그리고 언어 치료사 이런 사람들 장애 아동에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 아동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여기에 따로 여기도 정도에 따라 다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따른 전문적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실 아이들 양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일반 교사가 가서 한다? 아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는 보니까는 이런 장애가 있구나. 인지장애냐? 아니면 정서장애냐? 행동장애냐? 이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지능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아이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실 잘 양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은 뭐냐?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함께 통합하는 교육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합 어린이집 장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통합으로 장애아와 비장애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또래 집단이잖아요. 나이가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서로 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경험을 하죠. 만약에 이 장애아이가 비장애 친구가 있어요. 그럼 뭐냐? 자기 어떤 생각하는 거, 행동 다 다르지만 관찰할 수 있잖아요. 쟤는 이렇게 하구나. 보니까 나는 못했지만 저 친구는 보니까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어릴 적부터 관찰하게 되죠. 그럼 뭐냐? 성장 과정 속에서 나하고 저래는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반면에 이것이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얘는 나랑 너무 다르구나 이런 아이들은 또 이런 요소가 있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경험하잖아요. 서로 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서로 간에 관찰, 경험과 이해 이거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통합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육 과정의 원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면서 이 발달의 특성에 따라서 전인적 성장과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리가 정말 중요하죠. 이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보호의 특성에 따라서 전인적 성장과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리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유아를 뭐냐?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육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실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여 보육 과정으로 영유아 환경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능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모든 사실 환경,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에 따라서 사실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고 더 나가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환경적 제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뭔가 어린이집 왔을 때 뭔가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 나는 여기 갔더니 너무 좋구나. 오히려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 어린이집에 갔더니 교사도 그렇고 이 어린이집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을 찾고 존중을 받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한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역으로 반대가 됐다. 어린이집 갔더니 교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 사실 긍정적인 보다 부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못적이 해가지고 아픈 거 상처 준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유아 이거 보육 가정 원리 이거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맞는 이 보육 과정을 제공해가지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지금 계속 설명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 다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실 돕는 과정 이거 참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어릴 적에 자랄 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자기의 취미생활 흥미있는 것, 재밌는 거 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에서도 보니까 이 잠재력,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이 최대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 정서, 행동, 언어 이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 강의 들으면서 이미 다 이런 경험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맞다. 사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잠재 능력 이것을 내가 조금 아쉽지만 개발하지 못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긍정적으로 활동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활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나름대로 노래도 잘했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고 행복했었죠. 했는데 사람은 자기 어떤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나간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나름대로 제 재능을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시켜서 현재 사실 교수하고 또 목회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잠재 능력을 잘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제공해준다, 도움 준다, 이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죠.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발달 수준에 이 적합한 보육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개인차를 반영해 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이 개인의 특성이 있고 개인차가 다 있어요. 다 똑같은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나 정서, 행동 똑같지가 않아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있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준다면 적절히 해준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사람은 나이가 다 똑같고 그리고 한 지역에 산다고 해도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달라요. 심지어는 이거 형제들 간에도 다 다르잖아요. 한 집안에서 부모한테 태어나서 이거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구나. 이 영유아, 이 수준에 적합한 보육,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개인차를 반영해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는 보호자로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성과 연결되었고 그리고 각 가정과 연계하고 또 지역사회 지원을 받도록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연관해서 부모들 간의 연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아이가 다니는데 그럼 학부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서로 간에 서로 정보 주는 거죠. 어때요? 우리 아이는 유치원 가더니 어린이집 가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눠가면서 또 연계하면서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 연결 지역사회에서 또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연관성을 갖고 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핵심 정서는 뭐냐? 이 보육과정,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말 유형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의 특성에 맞게끔 원리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균형 잡히고 전인적 인격으로 전인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